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다음 중 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다 취소입니다. 취소인데 1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령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사기, 강발은 취소 똑같죠. 예. 착오 취소 똑같다, 그죠? 그 다음 피한정 의견도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1번과 똑같이 취소권자 취소하면 당해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4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서 동의 또는 영업을 허락했다, 그죠? 근데 사후에 이를 취소를 하더라도 단어는 취소지만 이양의 영업 허락을 받은 행위를 소급해서 실효케 할 수 없다, 그죠? 이때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그죠? 장래에서만, 즉 실질적으로 철회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즉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구분의 문제다, 그죠? (22번) 질문으로 갑니다.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 이행을 최고를 하면서 만약에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정지 조건부 해제 사표시는 유효하다. 즉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죠?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든지 채무 면제 등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경우는 예조로 단독행위로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혼인 등 가족법상에는 조건을 못 붙인다. 다만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채무자가 파산했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그죠? 그 다음 4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에게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조건이 붙으면 법률의 전체가 무효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5번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기한이익이 일방에만 있다, 그죠? 이익이. 그때는 그냥 자유로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예, 정답 4번이죠. 자, 소멸시효 문제로 갑니다. 23번이요. 기산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 제 것이고, 제가 소멸시효 기산점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즉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요?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죠. 그때 언제부터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그죠?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이행불능, 즉 채무불행의 하나의 종류죠. 이행불능이란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행이 있는 때, 그죠? 이행불능이 있는 때부터.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가 있는 때부터, 그죠? 그 다음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권리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예, 정답 1번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주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같은 단어는 무조건 틀린다, 그죠? 즉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본래 이행기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민법 총칙의 마지막 지문이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169조죠.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성계인 사이에서만, 그죠? 성계인 틀렸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 성인에는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다, 그죠? 따라서 명시묵시죠.
또 시완성정 채무자가 일부를 이행했다 그죠. 액수의 다툼이 없는 한 당연히 묵시적 성인 거죠. 예,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177조입니다. 조문 자체는 자주 언급됩니다. 시효 중단 효력 있는 성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처분 능력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능력은 필요 없다 그죠. 다음 반대로 해석하면은 관리 능력은 최소한 필요하므로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성인도 단독을 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 재판상 청구는 뭐예요?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로서 응소하여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도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럼 뭐 응소 행위로 인한 중단은 언제 중단이 되느냐 그죠. 응소 행위가 있는 때다 그죠. 응소 행위를 한 때. 응소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즉 중단 행위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중단 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응소 행위란 중단 행위가 있었을 때부터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조금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171조 파산 절차 참가 신청이 있으면 중단이 되죠. 다만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다면 중단 효력이 없다 그죠. 정답은 1번이고. 자, 지금까지 민법 총칙의 지문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물권법부터 채권법까지 나머지 40%에 대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25번으로 갑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축.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186조와 187조. 매매 등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하면 효력이 있다. 그런데 187조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신축 대표적인 187조다 그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6조입니다. 동산의 시효 취득은 장기 단기 그죠. 10년간 소유서로 평균의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다만 그 점유가 뭐예요? 선이고 가실 없이 개시된 데는 뭐예요? 5년만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여하튼 5년만 후 점유 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뭐예요? 점유자가 선이고 무가실이어야 한다 그죠. 246조 이하.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아까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 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서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뭐예요?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누구만이? 현재의 소유자만이. 따라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의해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못한다고 하죠. 다만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점유권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하죠. 193조 들었습니다. 그 다음 포기요. 포기는 원에서다 그죠. 따라서 공유지분의 포기 그에 따른 물권 변동 뭐예요? 등기하여야 그죠. 187조죠.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뭐예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 그죠. 또는 합유자 중에 1인이 자신의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당연히 원에서니까 뭐예요? 법률행위 186조입니다. 등기하여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6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97조죠. 점유자는 평공연의 점유항으로 추정한다 그죠.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반대 사실 주장권자가 반대 사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단 뭐요? 보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명인이 해당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자 앞으로 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그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진 뭐요? 그 추정력은 바로 깨어진다 그죠. 그 다음 200조입니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를 때는 뭐예요?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점유의 적법 추정하는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미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한 절차와 원리에 따라서 된 걸로 추정된다. 그죠? 그때 추정력은 전 등기 명의인에서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도 안 되죠. 이와 같은 등기가 일단 되어 있다면 뭐예요?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을 따라서 등기 명의인에게 해당 권리가 뭐예요? 등기 명의인에게 기속된 걸로 추정이 된다. 그죠? 이때 추정력의 범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죠? 그 정답 4번이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 경우 그 등기는 적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한 자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죠. 그죠? 가실 없는 점유자로 추정된다. 그죠? (27번으로) 갑니다. 을은 적법한 건 없이 갑소유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고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다. 그죠? 그때 그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죠? 그때 모든 점유자는 그 비용을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후 갑은 을에 대해서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했으며 현재 점유자는 뭐요? 그 물건부터 지적한 가실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어느 것은? 그 점유자는 뭐요? 모든 점유자도. 그죠? 모든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뭐요? 유익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란 203조는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점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다음 중 선의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203조죠. 따라서 을이 뭐요? 악의의 점유자일지라도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모든 점유자도.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한 데 비용. 그죠? 이는 필요비죠. 그죠? 필요비에 해당한다. 자, 202조입니다. 점유자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뭐야? 멸실 훼손했다. 그죠? 그때 을이 악의의 점유자는 뭐야? 손해 전부를 배상. 그죠? 배상한다. 202조. 그 다음 203조입니다. 유익비요. 점유자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그때 반환할 때 그 가액 계정과 현조하면 뭐야? 누구의 선택? 회복자인 갑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출 금액 또는 정가액의 하나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5번요. 만약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개시가 되었다면 그죠? 을은 유익비 또는 뭐야? 필요비의 상한 청구를 담보할 목적으로 그 점유물의 유치권은 행사 못한다. 그죠? 유치권 행사는 최소 뭐야? 점유자의 점유가 적법해야 된다. 그죠? 다만 불법 점유자일지라도 모든 점유자는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불법한 점유자였을 때 유치권은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죠? 예. 28번으로 갑니다. 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탄력상. 1번 공유물 자체 뭐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2번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 소유의 하나로서 하나의 소유권 뭐요? 소인이 불량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그죠? 공동 소유 공유를 한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 뭐요? 언제든지 분할을 자유로이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5년 범위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이다. 그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 아파트 등 공용 부분은 성질상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죠? 5번으로 갑니다.
소수 지분의 공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때 다른 공유자는 뭐요? 자신의 지분이 가반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보존 행위를 이유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소수 지분 공자에게 공유물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다. 당분간은 뭐요? 5번 판례는 모든 시험에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죠. 누구도 가반의 지분권이 없죠. 그때 을이 단독으로 X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때 갑이 뭐요? 을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근거로 그 X 토지를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종전 판례는 있다였습니다. 있다. 근데 얼마 전에 뭐요? 변경된 판례는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존행위는 각 공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죠. 이유는 그 보존행위는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근데 이 경우 을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는 순간 뭐요? 갑에게는 이로울 수 있으나 을에게는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갑도 뭐요? 그 토지를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을이 뭐요?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자신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214조에 의해서 방해 제거까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는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요?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다 그죠? 그러면은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은 뭐요? 갑이 단독으로 죠. 그래서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뭐요? 이를 이유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갑이 단독으로 사용 수익한다. 적법하죠 그죠? 가반 수익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을은 갑에게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이 경우는 누구도 가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5번 지문 기억을 하시고 29번 문제로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던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돼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지료 청약 청구이 발생하지 않는다. 갑을 간에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고 하죠. 우리 지상권자입니다. 근데 지상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이라고 하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약정이 있으면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다만 이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예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약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기한 바 없다고 하죠. 지료 약정을 등기한 바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을이 그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때 병은 뭐예요? 유상의 지상권이 아닌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병을 상대로 치료정액을 청구하지 못한다죠. 그죠? 예. 그 다음 2번 건물 이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한 존속기간은 뭐예요?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틀렸다 그죠? 280조죠.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최단기만 제한이 있다 그죠? 그래서 경관 건물은 30년 이상이면 가능하고 그 30년 이상이면 뭐예요? 그 나머지 그 장기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죠? 기타 건물은 15년 이상이죠. 공작물은 뭐야? 5년 이상이면 족하기 때문에 5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그 존속기간은 유효다 그죠? 그 다음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을 양수할 수는 없다. 자, 틀렸습니다. 법정 지상권과 일반 지상권은 성립의 요건만 다를 뿐 성립이 되었다면 뭐예요? 그 내용은 똑같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그 토지에 뭐요? 건립되어 있는 건물 등도 독립한 물건이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상물만을 처분할 수도 있고 뭐요? 법정 지상권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치료 약정이 있다면 지상권자 치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때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의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도합 2년으로 부족하다 그죠. 그 다음 5번. 각거리 구분 소유주로 공유한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한 특정 부분에서 을이 건물을 신축한 뒤 이미 뭐요? 처음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이미 다르다 그죠? 이미 다릅니다. 대지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 부분이 갑의 단독 소유로 되더라도 뭐요? 이미 소유자가 달렸기 때문에 건물 소유랑 간섭법상의 법정장은 성립할 수 없다죠. 없다. 30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엑서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저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다 그죠?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로 을매로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그죠? 다음 설명 중 탈의사.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최장기가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 5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뭐야? 그 존속기한은 10년으로 단축이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죠?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 3번.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뭐요?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죠? 그 다음 4번. 법정갱신제도입니다.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에만 그죠?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을은 뭐요? 등기 없이도 갑에게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그 다음 5번. 합의된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된 경우 이미 뭐요? 등기가 되었다 그죠?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된다 그죠? 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일단 뭐요?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죠? 31번으로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요구하는 것은 324조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은 타인 소유다 그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납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 다만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일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323조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 간이 변제 충당이다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뭐요? 다시 그 유치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죠? 그때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금액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쉽게 떴습니다.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 있을 뿐 우선 변제적 효력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답 5번. 32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은 저당권의 효력은 뭐예요?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그 다음 여하튼 주종물의 유추 적용상 주된 권리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되면 뭐예요?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성립해 있다 그죠. 그때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이 우선하게 되면요.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그 목적 부동산이 경락일에 경락되더라도 뭐요. 전세권은 존속한다 그죠. 다만 이 경우에 전세권자가 뭐요. 당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뭐요. 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러면 배당 뭐요.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3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이 성립했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성립됐기 때문에 저당권이 시행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목적 부동산에 지출한 유익비는 경락대금에서 뭐요? 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367조입니다. 그 다음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채권에 대해서 뭐요? 먼저 일반 채권자보다 자 일반 채권자가 뭐요? 압류한 경우에도 자 물상대에 관한 문제죠. 저당 부동산이 멸실, 훼손, 소용 등으로 해서 뭐요? 그 목적물 자체는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금 등의 저당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이를 물상대. 다만 어떤 물상대를 하려면 어떤 보상금 등이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그죠. 이때 압류는 뭐예요?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죠.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 자, 일단 뭐요? 을이 갑소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위에 건물이 없었다 그죠. 그 위에는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법정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 위에 병이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현재 뭐요? 저당권 설정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면 뭐요? 저당권자인 을은 토지와 건물을 아울러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은요, 우선 배제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만 그죠. 예,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그죠. 예. 정답은 5번 365조입니다. 33번으로 갑니다.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무이행의 기한에 정함이 없다 그죠. 그때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그죠.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다음 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라면 뭐예요? 그때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죠. 불확정 기한은 뭐예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로부터 그죠. 그다음 소비대차입니다. 기한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 기간을 줘서 반을 채고한 후 그 기간이 경과죠.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그 다음 5번이요. 저 음수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시채권은 정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게 뭐예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했다 그죠. 그 기한이 도래했더라도 뭐예요? 당시 원금 채무자는 음수표 등의 소지인이 정서를 제시해서 청구해야만 지급할 수 있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후 정서를 제시해서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34번.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 그 다음에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을 피고로 보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죠. 정답 1번. 그 다음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취소와 원상 회복이 있으면 뭐예요? 그런 효과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 채권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407조. 자, 그 다음 채권자 취소에 대상이 되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그 행위 또는 전덕 당시에 채권자를 뭐요?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채권자 지역권 행사 못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선인 경우는 채권자 지역권 행사 못합니다. 안 경우에만 그죠? 그다음 행사 기간에요. 채권자 취소권은 그애가 뭐요? 안 날로부터 3년, 그애가 날로부터 5년 내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 민법 총칙에서 출제될 수 있죠. 가장매매로 무효인 법률 행위라도 뭐요? 그 여건이 구분되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35번) 지문으로 갑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갑이 자신의 그런 뭐요? 을에게 매도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병이 성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누가 성낙해야 돼요? 을이 성낙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니은요.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뭐요? 매도 청약 여기 일치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게 교차 청약이다 그죠? 533조. 근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그다음 띄워.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자, 민법 총칙입니다. 을이 성낙의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했어요. 그렇지만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더라도 당의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다 그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하면 뭐요?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 열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 매수를 청약. 근데 을이 뭐요? 9만 원 매수하겠다 그죠? 534조. 변경을 간 성낙이다. 조건을 붙인 변경한 성낙이죠. 그러면 기존 청약은 거절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갑이 뭐요? 이에서 성낙한 바 없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것은 니은티 것이죠. 36번으로 갑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 서로 지당사를 반환해야 될 경우 각 당사의 반환하면 동시이행 관계 맞죠? 그다음 쌍무계약에서 뭐요? 일방의 채무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불이행으로 뭐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그 손해배상 채무가 뭐요? 타방의 기존 채무 사유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3번. 채무자는 상대방이 뭐요?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이행계 채무를 이행전터도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다 그죠? 즉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는 경우만 그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기책이 없죠. 그때는 항변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행 지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536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항변권자에 대한 상대방이 항변권자에 대한 뭐요? 채무이행의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요? 채무 내용에 있어서 이행을 제공한 때는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성립할 수도 없죠 그죠? 그 다음 자 원칙적으로 뭐요? 선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 못하죠 그죠? 다만 선행 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536조야. 5번 지문에 우리 시험 3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7번으로) 갑니다. 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키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대명사. 갑을 간의 계약금 계약은 뭐요? 요물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약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예, 정답은 1번. 2번 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수수됐다면 뭐야?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그 다음 그래서 3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뭐요?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치 않으면 갚으며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하튼 계약금은 해지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그죠. 그래서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은 해지 못한다 그죠. 계약금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매수인들이 뭐요?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했다 그죠. 그럼 이제는 계약금의 해지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갑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뭐요? 매수인들은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예, 계약금의 해지는 못하지만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지는 할 수 있다. 자, 38번으로 갑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춘권 형성권이다 그죠.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맞죠. 그 다음 매수청권은 임대차의 종료의 원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는 다 인정되죠. 따라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과에 따라 소멸한 경우도 뭐요? 그때 임차인은 매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626조입니다. 비용 상한 청구하는 626조는 임의법규다 그죠. 따라서 원칙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반대 약정으로 달리 할 수 있다 그죠.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정답 3번. 5번 임대차 계약은 의무 부담행위 따라서 타인권리 매매 계약이 유효하듯이 뭐요? 임대차 계약에서 그 목적 임대인이 반드시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죠. 예. 그다음 필요비 유익비는 언제까지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것부터 6개월 내까지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39번으로) 갑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대차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도급인이 파산이 되었다 그죠. 그때 수업에 또는 파산간제인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거래는 손해배상은 청구 못한다 그죠. 예, 망한 것도 억울한데 그죠. 그 다음 2번 수급인이 완공기간 내 공사를 완성치 못하고 그 기한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체 상금의 발생 뭐요? 완공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발생을 한다 그죠. 그 다음 667조입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뭐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 757조입니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뭐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 또는 지체 중대한 가실 때는 그때는 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757조.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인데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673조. 완성 전에는 무조건 뭐요?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6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탄핵소송할 때는 뭐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연대하여 그죠? 연대하여. 그 다음 장려도 떴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요? 행위자 사이에 객관적인 행위의 공동만 있으면 좋겠지 그죠? 행위 공동의 인식까지는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자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한다 그죠. 그때 판례는 뭐요? 부진정 연대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서 변제 등으로 뭐요?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가져오는 행위만 다른 공동 불법에서 영향을 미칠 뿐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뭐요?
다른 공동불법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 중 1인이 변제했죠. 그러면 그 범위에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만족을 받았다. 그죠? 그때 그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죠?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 760조약입니다. 어느 자의 행위로 인해서 뭐요? 손해가 생기지 알 수 없다. 그죠? 즉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인 경우 개별 행위자는 뭐요? 그 행위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 뭐요?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자신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 그죠? 자, 5번을 외울게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 소멸했습니다. 자, 앞에서 뭐요? 가벌이 공동으로 벽에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벽에 1억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때 피해자를 주택개발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죠. 그때 현실적으로 뭐요? 어느 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가져오는 행위라면 뭐요? 다른 공동불법자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요? 다른 공동불법자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갑에 대한 뭐요? 병에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 소멸됐다. 근데 이자가 가실 비율이 30%입니다. 70%요. 또 내부적으로 같은 가실 비율이 다르더라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하죠. 그래서 을이 100% 배상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뛰어넘는 갑의 부담 부분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 그때 다른 공동불법자 을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요. 을은 나머지 공동불법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즉, 이 경우에요. 갑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 소멸되었더라도 그와 별도로 을이 배상을 해서 갑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개이기 때문에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시효 소멸되었더라도 을이 자신의 분담 부분을 넘어서 대신 전부 변제했을 때는 갑의 부담 부분에서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례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이론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즉, 우리가 연대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릅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진정 연대로 판례가 해석하고 이런 조문상의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피해자를 주택개발에서 법전상의 연대 채무와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5번 판례 외울게요. 따라서 이 경우 최근에 다른 시험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며칠 남지 않기 때문에 그죠? 혹시나 우리가 제좋게 이 지문이 뜬다면 암기만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 모의고사 4회차 민법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24회차 본 시험이 며칠 남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껏 우리의 어떤 노력에 합격이란 결과로 맺어지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현재 알지 못한 어떤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실수 없이 틀리지 않게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지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현장에서 내가 욕심을 내는 순간 결과는 내 의도와 달리 다른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즉, 제가 최근에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험의 1차 시험은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 따라서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도 없다. 그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합격에 필요한 쉬운 문제. 그죠? 쉬운 문제를 빨리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풀이 방법이다. 그죠? 따라서 40문제 중 대부분의 문제는 출제자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문제를 실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은 나머지 30%는 틀리게끔 아주 까다로운 문제로 배치를 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근데 순서대로 뭐요? 쭉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뭐요? 엄청난 시간을 허비를 했다 보죠. 나중에 보니까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다 해결 못 했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요? 내가 보기만 보면 금방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 뒷부분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뒷부분의 문제를 시간 부족으로 풀지 못해서 불합격했다 그죠. 이와 같은 결과가 가장 안타까운 결과 이거죠. 이 부분은 누구에게 한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쉬운 문제를 빨리 선택해서 뭐요? 쉬운 문제는 최대한 푸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어려운 문제는 뭐요? 열심히 풀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부탁만 다시 한번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정리를 잘 하시어 얻어냈던 합격이란 결과를 모두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강의를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